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73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글 보호와 육성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의 외국어 오남용 실패를 고발합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비핵화 협상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소득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미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씨의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법원이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기각 사유에 포함해 마찬가지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전달받은 조 씨가 구속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조 씨 스스로 영장신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6일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돌려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트북을 돌려받았다는 당일 호텔 CCTV 내용을 부인해 김 씨를 불러 이를 검증했다며 김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인터뷰한 것과는 무관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젯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심야 조사한 사실까지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 수치라면서 사법개혁 법안은 아직 처리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장혁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심야 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건 아닌지. 검찰개혁 특위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 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30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 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기각됐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어제 법원 개혁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광화문 집회는 끝났고 이 시간 현재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희경 기자, 지금 꽤 많은 인원이 여전히 청와대 앞에 모여 있군요. 네, 오늘 정오부터 시작된 집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곳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4차로를 메우고 있는데요. 밤이 늦었지만 여전히 꽤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뒤인 오후 4시부터 효자로를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이후 지난 개천절 집회 때부터 6박 7일 동안 사랑채 앞 도로를 지켜온 철야 농성자들과 합류했는데요. 주최 측은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려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까지 이동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개천절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범보수단체 대규모 집회인데요. 경찰은 93개 중대 6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오늘 집회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최유경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3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일제강점기에 국어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고 이번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최초의 한글 노래인 용비어천가를 그리며 만든 창작 동요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길 달아. 훈민정음 서문을 낭독하고 우리말 문제를 함께 풀며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요새 핸드폰 많이 해가지고 외래어나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런 행사가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만세! 정부 경축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에 이어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무대와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의 합창 등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의 글꼴인 주시경체를 사용해 SNS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인데요. 공공기관의 사업 이름이 러닝 밀리터리 반드 재생학교 피스앤라이프 존 페스티벌입니다. 이름만 들어선 이 사업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영어 4대주에 가까운 공공기관 행태를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니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띄어쓰기도 없는 멘토 매칭데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소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 언뜻 들어선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서. 국립국어원에는 이런 공공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1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러닝 밀리터리 반트 재생학교는 강원도 철원군의 제대군인 교육이고
YG 밀리터리 페스타는 양구군의 군인 문화축제입니다. 스타트업 큐브 앤 메이커 스페이스는 강원대학교의 창업 지원 공간이고 피스 앤 라이프존 페스티벌은 강원도의 접경지역 문화축제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멋있어 보인다거나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합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외래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달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순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YG 밀리터리 페스타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 바꾸면 다 같이 알아듣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전문가들도 문화 사대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언어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를 쓰면 뭔가 더 고급스럽다거나 또 새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외국어를 좀 남용한 것 같고요. 한글 사용을 앞장서겠다며 국어 지능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는 모두 87곳. 하지만 이런 조례는 그저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네, 이런 공공기관의 한글 무시와는 반대로 우리 국력이 커지고 K-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한 해 3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83개 나라에서 치러지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지난해에만 32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이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해도 일을 한다고 해도 비자를 연장할 때 점수를 매겨요. 학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부정행위로 점수를 높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2년 전 김해공항에서 무더기로 붙잡힌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베트남에서 토픽을 치르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험장에서 무선 송수신기를 이용해 부정시험을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거했을 때 어느 수준은 한국어를 전혀 소통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좀 초급적인. 이처럼 부정행위는 해마다 늘어 지난 5년 동안 1000건이 넘었습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에서 치른 시험에 부정행위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토픽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국내에 2명, 국외에 2명 담당자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 당일에 해외 시험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미 이제 공신력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든가 교육부가 분명한 방향성과 지침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재 일부 국가 시험장에만 설치된 전자기기 탐지 장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84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규탄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these provocative actions.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y have in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여기에 벨기에 등 유럽의 비상임 이사국이 가세, 유럽 6개국 대사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안보리 논의를 주도했던 미국은 회의 소집 요구나 성명에도 빠지며 소극적 자세로 임했습니다. 북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탄보다는 안보리 제재 이틀이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에 방점을 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각국의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북미 간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engage in good faith in meaningful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지난 주말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로 미국은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안보리회의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말을 아끼며 향후 협상 전망을 가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던 비슷한 시각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다시 되살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기가 민감해서 입장 표명은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런 만큼 스톡홀름 협상 결렬 배경을 공유하고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느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일 수석 대표 간 별도의 만남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미 국무부와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대북 조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 나라 모두 북한 관련 언급을 아끼며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화 공유하는 그거는 계속 보죠 뭐. 이번 회동에 배석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회담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협상 당국자들의 표정에선 신중함을 넘어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가 절박하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스웨덴의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뒤에 앞으로 이 실무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북한에선 별다른 언급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활동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개한 기록 영화엔 그동안 개발한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효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대 산하 농장을 현지 지도하며 4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첫 행보로 경제 시찰에 나선 겁니다. 핵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농업 분야의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역종 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 데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과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보이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새 기록 영화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기간 동안 개발한 무기들을 모두 보여주며 안보 위협과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장면도 담았는데 2017년 화성 15형 발사에 대해서는 대사변, 즉 엄청난 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국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실무협상 결렬 직후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진전된 협상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ICBM 발사 재개 등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미 프로농구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의 트윗 하나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관영 매체가 앞장서 NBA 보이콧을 선언하자 민간 기업들까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라는 로키츠 단장의 트위터가 발단이 됐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NBA 총재 발언은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직접 나서 미 프로농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立即暂停 NBA 季前赛、中国赛目前的转播安排，立即排查涉及 NBA 的一切合作交流。 민영기업 텐센트도 인터넷 중계를 안 하기로 했고 스포츠용품 기업 리닝을 비롯해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NBA와 협력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인터넷 쇼핑몰 찡둥과 수닝에선 NBA 관련 상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NBA가 중국 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중국 시장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타이완 관련 문제를 이유로 서방 기업들을 길들여온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타이완을 국가로 분류한 외국 항공사와 여행사가 제재를 당했고 심지어 타이완 표기가 빠진 중국 지도 티셔츠를 팔던 미국 의류업체는 거센 불매 운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우리에게 전방위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민심을 내세우며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跟中方开展交流与合作，却不了解中国的民意，这是行不通的。 통제사회 중국에서 정확한 민심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거대한 소비력을 무기화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전망은 분명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 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 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매년 수십만 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 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 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 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 입찰이 127건, 705억 원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담합 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정부 예산이 낭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 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먼저 신고를 하면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장사가 안 되다 못해 소득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먼저 김수연 기자입니다. 이 부부는 한때 6명이던 식당 종업원을 이젠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난해부턴 매출이 30% 이상 줄어 둘이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한 달에 쥐는 돈은 150만 원 남짓입니다. 의사 신분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5시 한 잔 쓰고 싶은데 죽으면 우리가 남아 있어야지 되지. 차라리 폐업을 택해 가게가 줄줄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한적합니다. 한때 유명 가게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더 사장보다 많이 가져간다 그런 말이죠. 정말 그게 실감이네요. 그나마 웬만큼 소득을 올리던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위로 떨어진 자영업 가구원 수를 따져봤더니 1분기엔 1년 전보다 20만 명 정도 늘어 100만 명을 넘었고 2분기에도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종업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2분기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사이 이들의 한 달 소득은 1년 전보다 32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일 여력이 없어 경기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데다 과당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이제 불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은 소득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자영업 주력층인 중장년층이 옮겨갈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취업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공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자영업 지원센터,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가 잇따릅니다.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3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상담 예약을 하고 있는데 평균 많이 기다리시면 어떻게 보름 이상도 기다리신다는.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데도 여전히 창업 예비군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 그 가운데 40, 50대가 60%를 차지합니다. 중장년층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모자라서입니다. 한번 이전 직장에서 물러나면 경력을 살려 옮겨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생활을 좀 해야겠는 좀 포지션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은 규모로 이제 재취업하는 거는 좀 다소 어렵죠. 지원책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력자 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만 50세 이상 최대 1년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중장년 인력에 대한 큰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원 수준이 낮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당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면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상생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이 좀 확대된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쪽에서는 인력난 해소해도 되고 자영업의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또 단기적 재정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퇴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일자리와 인력을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과학영재학교가 있습니다. 한 해 150억 원 전액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일부 교사나 직원들이 지원금을 개인적 여비로 쓰거나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제대로 증빙도 하지 않고 쓰기도 했습니다. KBS가 과학영재학교의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의 부설기관으로 해마다 15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한 교사는 세미나 여비로 13차례에 걸쳐 89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로 금요일 오후 자신의 집이 있는 대구로 가는 차비였습니다. 세미나는 없었습니다. 또 4번에 걸쳐 자문료 40만 원을 유용했고 집 근처에서 연구비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관한 실적을 내야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비는 거의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교사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구 지원비는 1년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하지만 3년에 한 번 카이스트 감사만 받을 뿐 학교 관리는 허술합니다. 연구비 보고서에는 외장하드 70만 원, 키보드 등 30만 원, 목록만 있고 구체적인 용도도 없습니다. 연구비 사용이라는 것들이 좀 서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교육들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졸업생 등이 내는 학교 발전기금 중 700만 원을 행정직원이 몰래 쓴 것도 3년 만에야 적발됐습니다. 학교지만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보니 교육부의 관리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부 산하 카이스트 부설기가 이전하면서 교장한테 아주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는 교장이 학교의 운전기사와 안내실 직원에게 개인 비서처럼 일을 시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연구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실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공계 교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첨단 소재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수십억 원씩 지원받는 연구 24건에 자녀의 이름을 올려서 자녀의 스펙 쌓기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2011년 성균관대 양모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사업비 4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발표한 논문,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 목록에 소속이 표기되지 않은 이름이 눈에 띕니다. 양 교수의 딸로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처럼 2007년 이후 과기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논문 가운데 교수가 자기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24건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이 건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지원한 논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검토 결과 3건은 적절한 공저자 등록이었지만 나머지는 부정이 의심됐습니다. 정부는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21건 모두 각 대학에 정확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연구 부정으로 결론이 나면 연구비 회수와 정부 지원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들은 이동통신과 첨단 소재, 생명공학 등 정부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은 분야입니다. 연구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과학기술부, 특히 연구재단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수들의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이 의료계에 이어 이공계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연구 사업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학교를 자퇴하는 고등학생이 3년 연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부를 그만두는 자퇴가 아니라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의 치열한 내신 경쟁과 앞서 보신 이른바 스펙 쌓기를 피해서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규현 씨는 2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혼자 수능 준비에만 집중해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너무 힘들겠다. 학교 다니면서 정시만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학교 특별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강 씨처럼 자퇴하는 고교생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나 대안교육 등 자발적 학업 중단 비중이 5년 만에 크게 늘어 절반을 차지합니다. 학업 포기가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고육책인 셈입니다. 올해 수능에선 응시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도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늘었습니다. 수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일수록 학교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일 경우 학교에 남아있을 만한 어떤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수상 기록 등 학생부 관리를 집중해주는 일부 학교의 엇나간 현실도 자퇴를 부추깁니다. 주변에 이제 막 좀 애매한 성적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학교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느낌, 그런 거 보면서 불안도 많이 느껴서 그만뒀죠. 자퇴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응시 기회는 사라집니다. 정시와 논술 전형이라는 좁은 문만 남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야 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돼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현 대입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 단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 업무 노동자들과 도로공사 사이의 직접 고용 갈등과 관련해 정치권의 중재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들 외에 일부를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97일간 이어진 서울 요금소 톨게이트 위 고공농성. 한 달 넘게 계속되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그 가운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당의 중재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는 국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상생하는 국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 1,400여 명 중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378명 외에도 2심 계류 중인 110여 명까지 490여 명이 직접 고용됩니다. 1심 계류 중인 900여 명은 1심 판결을 따르되 그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중재를 잘 해주셔서 오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는 투쟁 현장에 있는 아줌마들, 아저씨들입니다. 가족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수납원들은 전원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는 판결 인원만 고용하겠다며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은 여전히 즉각적인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본사 점거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전남 진도 맹골도 남쪽 24km 해상에서 39톤급 유자망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에 있던 29톤급 유자망 어선이 접근해 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고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목포해경은 화재 선박이 제주 한림항에서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화재로 인한 해역의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이나 해고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쉼터가 있습니다. 바로 꿀잠이라는 쉼터인데요. 이 꿀잠에서의 하루를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노동자 손님들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손님은 부산과 인천에서 올라온 버스 노조원들입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전전하다 지친 몸을 누이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여름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문을 연 쉼터 꿀잠. 뜻있는 후원자 890명이 십시일반 모아 건물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무료로 쉬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런 공간이에요. 10제곱미터 남짓 크지 않은 방들이지만 이 아늑한 숙소에서 씻을 수 있고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어느새 든든한 안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탁기가 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속옷 빨래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마르면 또 다시 갈아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늦은 밤, 이번엔 현대기아차 해고 노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꿀잠은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점거 농성을 하다 연행돼가지고 조사받고 방금 석방이 돼서 꿀잠 여기가 생각나고 농성장에서 거리에서 매일 선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말 그대로 꿀맛 같은 잠, 꿀잠을 선물합니다. 장시간 투쟁들을 이어오다 보니까 심신도 많이 지쳐있고 한 번도 그렇게 편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진짜 말 그대로 꿀잠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꿀잠 잤던 것 같고요.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윤리 위반. 이번엔 덕성여대 강수경 총장이 자신의 논문들을 특정 학술지와 특정 연구자들에게 집중 심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총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 부정의 새로운 유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덕성여대 총장에 취임한 강수경 교수. 강 총장이 논문 14편 중 11편을 남편이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있던 학술지 원광법학의 투고에 심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연구자 몇 명이 강 교수의 논문 심사를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3명이 함께 논문 심사를 하는데 A 교수가 11편 모두 심사에 참여했고 B 교수는 11편 중 10편, C 교수는 6편을 심사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한국연구재단이 실태조사를 벌였고 재단은 강 총장의 사례를 새로운 연구윤리 부정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습니다. 새롭게 뜨는 건 맞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약간 사각지대 있던 거예요. 소위 참참이식 봐주기 심사에. 학술지 편집위원인 강 총장의 남편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강 총장 본인도 심사위원을 사전에 몰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학회직에서의 관리 소홀이겠죠.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했던 것도 아니고 뭐 논문 기간 맞춰가지고 실었고 실은 거에 심사 받아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실었던 거라.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학술지의 심사 과정을 개선하라는 권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연구윤리 부정이라면서도 스스로 고치라고만 한 겁니다. 즉각적인 학술지 등급 하락을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조치이고 한국연구재단은 학계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어 당장은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진부터 보시면요. 오른쪽에 누군가 돈 뭉치를 건네는 손, 그리고 저 돈을 받는 손. 오늘 저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포착된 장면인데 네. 저 손 뒤에 가려진 저 봉투에는 국민대회 헌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돈 뭉치가 좀 두툼한 것 같은데 네. 저기 집회에서 지금 거둔 거죠? 네, 집회를 주최한 역시 지금 정광훈 목사 얘기인데요. 오늘도 헌금을 독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자,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연단에 앉아있던 이재호 전 의원 저렇게 지갑을 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이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걷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집회에서 대규모 집회인데 이 헌금을 걷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는 계속 집회에서 헌금 얘기를 이어가는데 또 발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그 인쇄된 게 있습니다. 거기만 헌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헌금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도 헌금을 받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하는 채널에 뭐 노출시키는 후원 계좌 이쪽으로 뭐 돈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지금 헌금이 논란이 된 게 지난번 개천절 광화문 집회 때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 목사는 뭐 가장 기쁜 시간 이런 표현으로 또 헌금을 독려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 사진이 논란이 됐었죠. 헌금함에 붙어 있는 글인데 전 목사에게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진다. 그리고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에게 모두 위임을 한다. 저 글귀가 이제 붙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집회가 아니라 청와대 앞에 농성장에 놓여있던 헌금함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 목사의 이런 모금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렇게 처분 권한이 전 목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뭐 관건이 되겠는데 전 목사 최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지난 개천절 집회 때는 1억 7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집회 한 번에 뭐 최대 수십억 원이 나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손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오늘은 이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다라고 이제 뭐 밝혀지긴 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집행 내역 같은 게 공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기부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논란이나 위반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선관위가 내린 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단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기부금품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종교행사라는 성격 때문에 약간의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고요. 대신 결국 이제 종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뭐 권한을 위임하는 식의 모금 활동은 뭐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뭐 신학적이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국가폭력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 젊은 미술 작가들이 모여 이색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영화 속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금도 그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양새 좋게 갑시다. 사평남짓한 조사실 16곳이 빼곡히 들어선 5층. 다른 층과 달리 유독 좁게 만들어진 창문에서 물줄기가 뿜어나옵니다. 물고문이 횡행했던 과거를 형상화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은 509호 옆 508호에선 좁은 창문 사이로 비쳐드는 한 줄기 빛에 맞춰 문신을 새겨넣습니다. 역사적인 공간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몸에 기록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박종철 열사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었던 나이대가 같은 그러나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청년 작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폐쇄된 대공분실 공간을 샅샅이 훑어보고 마침내 5층에 다다르자 갇혀있던 수감자로부터 편지를 전해받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들은 이 장소를 비극화한다기보다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인권 탄압과 고문의 현장에 새겨진 역사성을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한 젊은 예술가 13팀의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